자, 가이사르는 암살되었지만 가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상 이제 황제가 되면서 로마는 제정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의 위기를 불러왔던 문제, 로마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왔던 가장 큰 동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양극화였다. 즉 분배의 문제였다. 그런 분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에서는 5명의 훌륭한 황제들이 나타나서 이른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오기는 하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치로서는 아무리 현명한 황제였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는 결국 로마의 몰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 역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황제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로마가 일어난 것, 로마가 망한 것, 그 중심이 되었던 것은 평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평민과 함께 할 때는 로마는 신장하였고, 로마의 귀족들이 그 평민들을 밀치고 모든 이익을 독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로마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 로마의 평민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사이에는 법적인, 시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로마가 노마다울 수 있었던 것은 지도층인 귀족과 중산층인 시민들이 잘 단결이 되었을 때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사이에 있었던 묵시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타협이, 평화가, 약속이 깨졌을 때 로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원로원이 너무 강해졌을 때 시민들은 권리를 잃고 결국 세네카와 같이 특별히 능력이 있는 평민은 귀족이 되었지요. 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시민들과 하나의 시민 속에서 나타난 귀족이었지 시민들의 대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는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가 로마 법에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로마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평민들의 권리가 어떻게 신장되어 갔는가를 보면요. 기원전 벌써 494년이죠. 그때 이미 민회를 구성한 거예요. 즉 평민들의 회의, 이게 오늘날 국회죠. 국회를 로마는 구성했다. 평민들의 대표기관을. 그 다음에 약 40년쯤 지나서 기원전 450년에는 법을 말로만 하면 뭐하냐, 문자로 기록해야 된다 해서 성문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에서 배우는 12표법이라는 것인데요. 표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입니다. 즉 요만한, 말하자면 노트북 사이즈만한 그런 판때기를 표 하나, 표 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장, 두 장. 그 12장에다가 법을 썼기 때문에 12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개 조항이 아니고 12쪽짜리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67년이 되면은 로마의 말하자면 대통령이죠. 집정관이 2명이 돼 있거든요. 2명이래야만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그 비상시기에 대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시민 가운데서 뽑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말하자면 2300년 전인데요. 2300년 전 신분제 사회에서 시민이 국가를 대표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텐시우스법이라고 해서 기원전 2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도 약 2300년 전이죠.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사실상 그런 민회에서 결정한 것이 언론에서 결정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시민들이 로마의 중요한 법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로마는 귀족의 시대임과 동시에 귀족과 시민의 공치의 사회였다. 함께 다스리는 사회였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민본의 사회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시민권의 확대가 어느 정도까지는 커지는데 그 이상은 이제 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평민도 공직에 나갈 길이 있어야 되는데 차단이 되고, 귀족과의 결혼도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결국 많은 권리를 쟁취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뭐냐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군인이 되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군대 복무 기간이 보통 한 2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군대에 복무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고향에 돌아와서 연금 생활자로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처음에는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정 후기가 되면은 20년 동안 근무하고 와도 연금이 보장이 안 됐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 거예요. 그 국민연금의 고갈은 국가 경제의 몰락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이익을 독점해 버렸기 때문에 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의 유럽 사회나 오늘날의 한국 사회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국민연금 고갈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그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어디다 합니까? 주식에다 하죠. 그 주식에 하는 투자를 이익을 내기 위한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 손해보는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재벌은 호주머니가 날로 두둑해지는데 20년 동안 30년 동안 연금을 낸 사람들은 그 연금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사회가 오늘날 서구의 대부분의 사회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것은 결국 세계 경제의 몰락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거죠. 그래도 어쨌든 많은 로마 점령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했어요. 시민이 되면은, 시민권을 얻으면은 자기가 시민이 아니었을 때에 비하면은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울 시민이 되면은 또는 경기도 시민이 되면은 다른 지역 시민들에 비해서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서울로, 경기도로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지방이 비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예들을 로마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로마시, 이제는 제국으로서의 로마가 아니라 100만의 인구가 살았던 로마시의 풍경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데서도 나왔죠. 로마의 평범한 시민들은 어땠냐면 대단히 현대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현대적인 삶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평범한 시민들은 영원히 건물주가 되지 못합니다. 영원히 자기 집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월세를 전전합니다. 그런데 그 월세,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월세 세입자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뭐가 다르지 않아요? 돈을 모아놓고 그 돈으로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일을 해도 한 사람은 20년 동안 그 돈을 갚는데, 말하자면 그 집값을 내는데 월급을 거의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월세 세입자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지어놓은 집에 2층, 3층, 4층에, 대개 이제 로마의 집들은 5층 미만의 집들이었는데요.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쌌어요.
왜냐하면 늘 걸어서 다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물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치, 로마의 평범한 시민들의 1년치 월세라는 것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사람이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1년의 소득과 맞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월세로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밥을 사 먹을 돈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가 옷을 사 입을 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말하자면 극빈층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이 로마 인구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 사람들은 복지 혜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이른바 교육급여 받아가십시오. 당신은 자하위 계층입니다. 자상위 계층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즉, 우리나라 예산에 지금 도시의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웬만한 도시는 1년 재정의 3분의 1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장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한편으로는 자랑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무엇이 심각합니까? 그 복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도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사실상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제도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더해주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그 복지라는 형태로 최소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 현상은 고대 도시 로마에서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에 앉아있는 이분들은 일을 하지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번 돈은 전부 월세로 다 내버리고 자기가 먹고 살 것은 귀족이나 황제가 베풀어주는 은전이라고 하죠. 은전. 혜택에 의존했다. 즉 복지 혜택에 의존해서 가까스로 연명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높여주지 않고 그런 은전을 베풀어서 혜택을 베풀어서 그들을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싸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결국은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예속 상태에 묶어두는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이름뿐인 복지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인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왜? 임금을 인상하면 중산층이 많아집니다. 중산층이 많아지면 그 중산층은 정치가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최극빈층에 묶어두기 위해서 사실상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지제도 강화에 양면이 있습니다.